여기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 두 여자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친자매보다 더 진한 피를 나눴던 친구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숨통을 끊어놓지 못해 안달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증오,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화려함 속에서도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그곳은 마치 그들의 비극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깨진 도자기 파편들은 산산이 부서진 우정의 잔해를, 흩어진 옷가지들은 그들이 함께했던 순수했던 시절의 흔적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명과 절규는 펜트하우스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야, 김명순.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 남자가 어떤 인간인지 정말 몰라서 이래? 내가 그렇게나 매달리는 정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그 사람은 기생충 같은 존재야, 기생충. 너랑 나, 우리 20년 우정을 고작 이런 놈 때문에 버리겠다고? 내 정신 나간 행동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실 뻔했다고. 내가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복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격앙되어 있었고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불꽃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명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안타까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순의 손을 잡고 수없이 경고했지만 명순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우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명순을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구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작 이런 놈? 복희야, 넌 태어날 때부터 다 가졌으니까 정우 씨가 우스워 보이겠지. 재벌가 딸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랐으니까. 하지만 나한테는 아니야. 내 비참한 인생에서 나를 유일하게 여자로 봐준 사람이라고. 내가 모르는 나의 바닥까지 다 이해해준 유일한 남자란 말이야. 너는 항상 나를 불쌍한 존재로만 여겼잖아. 내가 버린 쓰레기 같은 동정 따위 이제 필요 없어. 명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과 비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복희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정우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미련도 함께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복희의 충고가 자신을 구원하려는 진심 어린 조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자신에게 베푼 작은 친절과 관심이 그녀의 황량한 마음에 너무나도 큰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명수는 복희가 가진 모든 것을 보며 평생을 열등감에 시달려왔습니다. 복희의 부유함과 명예, 그리고 사랑받는 삶은 명순에게는 평생 가질 수 없는 꿈과 같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정우는 비로소 자신도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명수는 자신을 괴롭히던 열등감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자로 본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야. 너 우리 아빠 회사 기밀 빼돌려서 정우 씨한테 넘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너를 믿고 의지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때문에 우리 아빠 회사가 휘청거리고 있다고. 그 대가로 받은 게 고작 이 아파트 한 채야? 이 더러운 돈 때문에 너의 영혼까지 팔아넘긴 거야? 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복희는 명순의 배신에 치를 떨었습니다. 친구의 배신은 개인적인 상처를 넘어 가족과 사업에까지 큰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순이 단순히 정우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희는 명순이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증거들은 명순의 배신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일로 쓰러지실 뻔했다는 사실은 복희의 분노를 크게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명순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명순의 눈은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 어떤 논리도 그 어떤 호소도 명순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복희를 덮쳤습니다. 닥쳐.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잘난 척하면서 훈계하고 나를 가르치려 들고 내가 버린 쓰레기 같은 동정 따위 이제 필요 없어. 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부러워하면서도 너를 친구라고 믿었어. 하지만 너는 항상 나를 내 아래에 두려고 했어. 이제 더 이상 내 그림자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난 정우 씨랑 새 인생 살 거야. 이 펜트하우스는 내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 그러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내 얼굴만 봐도 역겨워. 명순의 절규는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광기 어린 외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희에게 자신의 모든 비참함과 열등감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쌓아두었던 한을 모두 토해내듯이 말입니다. 그녀는 복희의 존재 자체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열등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우와 함께하는 삶은 명순에게 복희에게서 벗어나 독립된 존재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복희가 자신을 도와주려 했던 모든 순간들을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이제 명순에게 복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복희의 존재를 자신의 시야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새 삶을 위해선 과거의 모든 것을 잘라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명순의 절규에 복희는 싸늘하게 돌아섭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희망을 잃은 듯한 깊은 상실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를 잃었다는 비통함, 그리고 그 친구가 이토록 비참하게 변했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감은 복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명순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명순에게는 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명순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복희의 귀에는 더 이상 애절한 울음소리가 아닌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복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펜트하우스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명순에 대한 원망과 함께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위태로웠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복희와 언제나 부족함 속에서 살아야 했던 명순. 그들의 다른 배경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복희는 차갑게 식어버린 복도를 걸어내려가면서 그녀는 명순이 왜 그렇게 변해버렸는지,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파괴적으로 만들었는지 이해하려 애썼지만 결국 그녀의 배신 앞에서 모든 이해는 무의미해졌습니다. 복희는 이제 명순에게 복수할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입힌 상처를 되갚아줘야 한다는 비정한 각오가 그녀의 심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하고 마음 약한 복희가 아니었습니다. 명순에게 배신당하고 아버지의 사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복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우정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적대적인 관계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한 남자의 등장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괴는 단순히 남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욕망과 질투, 열등감이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시계 바늘은 20년 전 그들이 가장 순수했던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맑고 투명했던 소녀들의 우정이 이토록 처참하게 깨져버릴 것이라고는. 그 시절의 햇살 아래 그들은 서로의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슬픔을 나누며 미래를 함께 그렸던 소녀들이었습니다. 작은 비밀도 없이 모든 것을 공유했던 그들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가방을 메고 같은 꿈을 꾸며 학교를 오가던 두 소녀의 모습은 마치 한 몸과 같았습니다. 서로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가족들에게도 이미 한 식구처럼 익숙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명수는 복희의 부유한 환경을 부러워했지만 동시에 복희의 따뜻한 마음과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모습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복희 역시 명순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활발함에 이끌려 그녀를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하게도 그들의 관계를 변질시켰고 이제 그들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 순수했던 미소는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상처와 절망 그리고 복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름다웠던 과거는 현재의 비극과 대비되어 더욱 처참하게 다가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여고, 교실, 점심시간. 부산한 학생들의 움직임 속에서도 유독 빛나는 두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가진 것이라곤 오직 돈뿐인 외로운 명순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몸뚱이와 넘치는 활력뿐인 복희였습니다. 언뜻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곤 다르게 보이는 극과 극의 환경에서 자랐고 어쩌면 서로에게 영영 닿을 수 없는 별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두 사람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견고한 존재였습니다. 명수는 차갑고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삶 속에서 복희라는 따뜻한 온기와 활기찬 에너지를 얻었고 복희는 거친 현실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련된 세계와 섬세한 마음을 명순을 통해 배워나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둘은 가장 깊은 곳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히 학창시절의 친구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보듬는 깊은 연대였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서로의 미소 속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듯 행복해했습니다. 야, 김명순. 너 오늘 도시락 반찬 뭐야? 또 소시지야? 복희의 퉁명스러운 듯 친근한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순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오늘 명순의 도시락에는 과연 어떤 맛있는 반찬이 있을지에 대한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복희의 눈은 이미 명순의 책상 위에 놓인 마치 백화점, 쇼윈도에 진열된 보석함처럼 예쁘게 꾸며진 3단 찬압 도시락을 향해 있었습니다. 명순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을 닮아 언제나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응, 우리 엄마가 너랑 같이 먹으라고 특별히 많이 싸줬어.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조림도 엄청 많아. 얼른 먹어, 복희야. 오늘 점심시간 끝나면 체육시간 있잖아. 체육 선생님 무서운 거 알지? 빨리 먹고 기운 내야지. 안 그러면 혼난다. 명순의 엄마는 복희가 명순의 유일한 친구이자 마음의 버팀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희의 목까지 넉넉하게 도시락 반찬을 싸주곤 했습니다. 그것이 명순이 복희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명순의 엄마는 말없이 깊이 이해해 주었기에 도시락 하나하나에 자식과 그 친구를 향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명순의 도시락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두 소녀의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엮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명순의 3단 찬압 도시락 뚜껑이 조심스럽게 열리자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듯 아름다운 색깔과 풍성한 향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통통한 분홍빛 소시지와 간장 양념이 고루 배어들어 촉촉하고 부드러운 장조림, 그리고 형형색색의 신선한 나물 반찬들이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내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옆 복희의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 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복희의 도시락 속에는 시커먼 멸치볶음과 김치, 그리고 보리밥이 전부였습니다. 복희는 자신의 도시락을 슬쩍 명순의 찬압 뒤로 숨기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조금은 부러워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명순은 그런 복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다렸다는 듯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귀한 장조림을 복희의 밥 위에 듬뿍 얹어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 복희야. 난 너랑 같이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우리 엄마표 장조림은 진짜 최고잖아. 다른 반찬들도 다 맛있으니까 같이 먹어봐. 이 소시지 김치찌개랑 같이 먹으면 진짜 환상이야. 명순의 눈빛에는 꾸밈없는 진심과 복희를 향한 따뜻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복희는 그런 명순의 마음에 늘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쓸쓸함과 함께 명순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경외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억누른 채 복희는 조용히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짭조름한 장조림 양념과 함께 목을 넘어가는 보리밥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복희는 뭉클한 감동에 젖어 다짐하듯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명순아.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너한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매일 사줄게. 최고급 레스토랑 가서 풀코스 요리도 사주고 비싼 과일도 매일 사줄게. 진짜야. 꼭 약속할게. 복희의 말에는 명순에게 받았던 마음을 언젠가 꼭 몇 배로 되갚겠다는 굳은 의지와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순은 그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복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에이, 뭐가 그렇게 고마워.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우리 평생 이렇게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 좋겠다. 두 소녀의 우정은 그렇게 소박한 도시락 안에서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후 체육 시간 운동장에서 한바탕 뛰놀 생각에 신이 난 아이들 틈에서 명수는 초조한 표정으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난감함이 역력했습니다. 체육복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은 것입니다. 평소에는 완벽주의자였던 명순이었기에 이런 실수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명순의 얼굴은 금세 붉어졌고 어쩔 줄 몰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체육 선생님의 날카로운 눈빛이 벌써부터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복희가 마치 구원자처럼 명순에게 다가섰습니다. 복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땀으로 살짝 젖어 있는 체육복 상의를 벗어 명순에게 내밀었습니다. 명순아, 이거 입어. 난 그냥 배 아프다고 하고 양호실 갈게.
선생님께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조퇴한다고 하면 돼. 뭐, 가끔 그러는 애들 많잖아. 명수는 복희의 갑작스럽고도 대담한 행동에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희야, 그럼 너는 혼나잖아. 체육 시간 빠지면 선생님께 분명히 들킬 거야. 아니면 우리 둘 다 벌점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안 돼. 내가 혼나는 게 낫지. 명수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복희가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오히려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명순의 손에 체육복을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후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친구를 위하는 굳건한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넌 모범생이라 찍히면 안 되지만 난 뭐 원래 씩씩하잖아. 나 혼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보면 어때? 내가 나보다 훨씬 중요해. 얼른 나가. 곧 선생님 오실 거야. 빨리 안 가면 진짜로 혼난다. 복희의 말에는 어떤 책임감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친구를 위한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명수는 결국 복희의 체육복을 받아 입고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복희의 체온이 남아있는 체육복은 명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고 명순의 마음속에는 복희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텅 빈 교실에 홀로 남아 낡고 빛바랜 교복 치마 밑단을 만지작거리던 복희의 눈가에 잠시 물기가 스칩니다. 명순의 뽀얗고 고운 손과는 너무나 다른 투박하고 거친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복희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선 복잡하고 서글픈 감정의 파도였습니다. 가진 자의 호의가 때론 비수가 되어 꽂히던, 그래서 때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던 시절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두운 교실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명순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복희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다짐하듯이, 그리고 미래의 명순에게 약속하듯이 어른이 되어도 평생 서로의 곁을 지키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내가 꼭 너 지켜줄게. 그렇게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약속은 굳건한 맹세처럼 복희의 가슴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세상의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서로에게 전부였던 두 소녀의 빛나던 우정은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혹은 예정된 수순처럼 한 남자의 등장으로 그들의 견고했던 세상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가 나타나면서 두 소녀의 빛나던 우정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찬란했던 시절은 서서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명수는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아 젊은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능력 있고 세련된 경영인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복희가 있었습니다. 복희는 명순의 그림자처럼 헌신적으로 그녀의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했으며 회사의 모든 실무를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자매와도 같은 사이였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도 부러워할 것 없는 완벽한 파트너이자 친구 관계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쌓아온 그들의 우정은 세상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듯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던 우정의 틈을 파고든 것은 다름 아닌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겉으로는 명순의 약혼자로서 자상하고 매력적인 신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세련된 매너와 달콤한 말들은
많은 이들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뱀처럼 교활하고 계산적인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명순과 복희,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균열과 숨겨진 감정들을 누구보다 먼저 정확하게 알아챘고 이를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명순의 순수함과 복희의 헌신적인 노력이 그저 이용 가치가 높은 도구로 비쳤을 뿐입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권력을 손에 넣으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달콤한 속삭임은 겉으로는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맹독이 든 사과와 같았습니다. 그는 복희의 숨겨진 욕망을 자극하고 명순의 의심을 부추기며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조금씩 무너뜨려 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너무나도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되어 그 누구도 정우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치밀한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명순의 회사 사무실은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복희만이 홀로 남아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과 내일 아침까지 마무리해야 할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모니터의 불빛만이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정우가 조용히 복희의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나른한 밤 공기처럼 부드럽고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복희 씨, 아직도 야근이에요? 이 시간까지요? 명순이는 아까 한참 전에 퇴근했던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몸도 좀 챙기면서 일해야죠. 이렇게 매일 늦게까지 일하면 쓰러져요. 제가 복희 씨 건강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야심한 시각에 홀로 남아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말이죠. 복희는 정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에 절어있던 그녀의 눈빛에는 순간 당혹감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얼른 어색하게 웃으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했습니다. 아내, 정우 씨, 명순이가 내일 아침까지 꼭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다고 해서요. 아무래도 중요한 서류들이라 제가 직접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우 씨는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저도 이제 곧 퇴근하려고 했습니다. 정우는 복희의 책상 위에 높이 쌓인 서류들을 훑어보며 비꼬는 듯한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정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은 복희의 깊은 피로와 숨겨진 고단함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복희의 책상에 기대어 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복희 씨는 참 미련할 정도로 착해요. 아니, 착하다 못해 어리석을 정도로 헌신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거 알아요? 이 회사 실무는 복희 씨가 거의 다 하는 거. 명순이는 복희 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겉으로는 명순이가 당당한 대표지만 실질적인 회사의 모든 움직임은 복희 씨 손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회사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빛나는 건 늘 명순이지만 그 화려한 빛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희생하는 건 바로 당신이라는 거. 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노고를 몰라줘도 나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그저 명순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 회사의 진정한 실세이자 숨겨진 영웅입니다. 정우의 말이 복희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진 듯한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충격이었습니다. 평생을 명순의 그림자로 살며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인정의 말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명순의 빛을 가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칭찬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복희에게 정우의 말은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아니, 가뭄에 솟아난 샘물과도 같았습니다. 그것도 하필 명순의 약혼자인 이 남자가 자신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그 속삭임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달콤한 말들은 복희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깊숙이 억눌려 있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복희는 명순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원했지만 동시에 늘 명순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갈증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갈증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그곳에 교묘하게 독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간질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교묘해서 복희는 자신이 서서히 정우의 덫에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칭찬은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호의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계산과 강교한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복희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 명순에 대한 불신과 질투로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복희의 순수한 마음과 헌신적인 성품을 이용하여 명순의 자리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명순과 복희의 굳건했던 우정은 알 수 없는 균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변함없는 듯 보였지만 이미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틈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우는 그 틈을 더욱 벌리려 했습니다. 며칠 뒤 명순의 집에서는 정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꽃다발은 마치 봄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 아름다웠습니다. 명수는 정우를 보자마자 반가움에 활짝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기야 왔어? 어머, 이게 다 뭐야? 꽃다발이잖아. 너무 예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풀이지 않네. 향기 너무 좋다. 은은하면서도 상큼한 이 향기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줘. 고마워, 자기. 역시 자기가 최고야. 이런 섬세한 선물까지 준비해주다니 정말 감동이야.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주는지 모르겠어. 자기 덕분에 오늘 하루가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 명수는 행복에 겨운 미소를 지으며 정우에게서 풀이지야. 꽃다발을 받아들고는 거실에 놓인 예쁜 화병에 꽃을 꽂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녀가 꽃병에 물을 채우고 꽃을 정리하는 사이 정우는 주방으로 향하는 명순의 뒷모습을 잠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꽃다발에서 가장 예쁘고 싱싱한 프리지아 한 송이를 조용히 뽑아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매우 은밀하고 빨랐습니다. 그리고는 명순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정우는 조용히 복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복희는 명순의 옆에서 그녀를 돕기 위해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슬며시 복희의 손에 그 꽃 한 송이를 쥐어주며 나지막하고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복희 씨,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특히 명순이에게는요. 늘 뒤에만 있던 당신이 이제 진짜 주인공이 되길 바라는 내 진심을 담은 마음이에요. 이 꽃처럼 아름다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됐어요. 나는 복희 씨가 항상 그림자처럼 명순의 뒤에서 헌신하며 일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당신은 충분히 안이 넘치도록
더 많은 빛을 받고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작은 꽃 한 송이가 복희 씨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우의 말과 함께 건네진 그 작은 프리지아 꽃 한 송이는 복희에게 마치 금단의 선악과와 같았습니다. 명순의 시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우는 복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과 질투심을 건드렸습니다. 그 꽃은 단순히 아름다운 꽃이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명순에게는 복희가 회사를 배신하고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마치 걱정하는 연인처럼 가장하여 교묘하게 흘렸습니다. 그는 명순에게 복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동시에 복희에게는 명순이 너를 그저 도구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너의 헌신과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의 오랜 우정과 신뢰를 허물기 위해 온갖 술수와 관계, 그리고 달콤한 거짓말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정우의 치밀하고 악독한 이간질은 성공했습니다. 명순의 마음속에 피어난 복희에 대한 작은 의심은 어느새 뿌리 깊은 확신이 되었고 복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명순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은 거대한 증오와 배신감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굳건했던 두 사람의 우정은 정우라는 교활한 뱀의 혀에 의해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찬란했던 우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끝없는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이 정우의 치밀한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의심과 분노 속에서 영원히 잃어버린 우정의 조각들을 바라보며 깊은 고통에 빠져들었습니다. 명순의 아버지가 쓰러지고 가산이 탕진되던 그 비극적인 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던 그 처참한 순간, 복희는 차갑게 식어가는 명순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정우가 내민 달콤한 유혹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명순을 비참하게 내팽개치고 자신만의 성공, 자신만의 욕망을 향해 주저없이 돌진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벼려왔던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명순의 삶을 베어냈습니다. 명순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채 차가운 비가 내리는 텅 빈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허망함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육신처럼 그녀의 존재는 무채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반면 복희는 명순을 짓밟고 일어섰다는 그 잔혹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고 눈빛에는 오만한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여왕처럼 거만하게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승리는 마치 잡으려 할수록 손에서 빠져나가는 신기루와 같았습니다. 허상과 같았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덧없는 환영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행복은 모래성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정우는 명순의 회사를 가로채는데 복희의 충성심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심지어 그녀의 영혼까지도 철저히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목표는 언제나 복희 따위가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야심찬 것이었습니다. 복희는 그저 그의 거대한 계획 속에 놓인 작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정우는 더 막강한 자본과 권력을 가진
해외 재벌의 딸과 약혼을 정격 발표하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아니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들었던 두 여자를 동시에 잔인하게 내팽개쳤습니다. 그의 냉혹한 배신 앞에서 복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멱살을 잡고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절규보다 더 깊은 배신감과 무너지는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우 씨,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약혼이라니? 말도 안 돼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린 그럼 대체 뭐가 되는 건데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당신은 나를 뭘로 본 거예요? 복희의 목소리에는 격렬한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배신감과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복희 씨, 정말이지 눈치가 없네요. 당신은 처음부터 그저 도구였을 뿐이야. 아주 유용한 도구. 명순이를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날카롭고 유용한 칼. 그 칼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쉽게 명순이의 제국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당신 덕분에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제 용도가 폐기됐어. 쓸모 없어진 도구는 버려야지. 뭘 기대하는 거야? 당신이 내게 무엇을 바쳤든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을 뿐. 난 아무것도 약속한 적 없어. 정우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죄책감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냉정하고 비열한 말은 복희의 심장을 칼날처럼 꿰뚫었고 그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데. 복희의 외침은 공허한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정우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참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지. 경찰이 곧 들이닥칠 거야. 당신을 체포하기 위해. 비자금 횡령 혐의, 주가 조작, 그리고 회사 공금 유용까지. 그거 다 복희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면 놀랄 거야. 모든 증거는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 당신은 이제 완벽한 희생양이야. 그러니 이제 감옥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봐.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내 이름을 되뇌며 후회하게 될 거야. 정우는 비열하고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의 말은 복희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은 캄캄해졌고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는 처절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의 잔인한 배신과 악랄한 협박에 복희는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는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고 그녀의 미래는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공항에서 체포영장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의 비참하고 처절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복희에게 세상은 차갑게 등을 돌렸고 그녀가 기댈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듯 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정우마저도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그녀가 갈 곳은 세상에 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때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았던 인간적인 감정마저 저버린 채 비참하게 내팽개쳤던 명순의 낡고 허름한 월세방. 그곳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후에 휩쓸린 난파선처럼 복희는 명순의 월세방을 향해 위태롭게 나아갔습니다.
빗속을 뚫고 겨우 도착한 낡고 초라한 건물,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힘겹게 올라 겨우 명순의 방문을 열고 들어선 복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가운 방바닥에 약병을 든 채 싸늘하게 쓰러져 있는 명순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명순의 얼굴과 힘없이 늘어진 팔, 그리고 바닥에 흩뿌려진 알약들은 그녀의 불안한 예감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복희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는 듯 했습니다. 명순아, 안 돼. 제발, 정신 차려. 야, 김명순. 제발 눈 좀 뜨라고. 복희는 온 힘을 다해 명순을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으며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 그리고 그 모든 비겁한 선택들이 결국 친구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다는 처절한 죄책감에 휩싸여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낡은 방 안에 가득 차 비극적인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그녀의 절규는 빗소리와 섞여 더욱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잘못을 후회하며 명순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명순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희는 명순을 업고 빗속을 뚫고 응급실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명순의 차가운 몸이 축 늘어져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명순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만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은 그녀의 뜨거운 눈물과 땀방울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옷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명순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빗속을 가르며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며 친구의 소중함과 삶의 진정한 가치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명순의 손을 꽉 잡으며 다시 한번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명순아,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살아줘.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렸습니다. 죽여. 명순아, 차라리 날 죽여줘. 내가 다 망쳤어. 너도 나도. 다 나 때문이야. 죽여달라고? 아니, 넌 죽을 자격도 없어. 일어나. 일어나서 나랑 같이 그 인간 지옥으로 보내자고. 명수는 복희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닌 살아서 복수하자는 처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차가운 공기는 두 여인의 절박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명순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복희의 뺨의 온기, 그리고 복희의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를 넘어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동반자임을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병실에 마주 앉아 정우가 했던 거짓말들을 하나씩 맞춰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지울 수 없는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는 명순의 팔이 저려왔지만 그 육체적인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는 훨씬 깊고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복희는 명순의 손을 힘껏 잡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고 흐느낌은 잦아들 줄 몰랐습니다. 그 눈물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와 깊은 자책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정우를 향한 사무치는 증오와 복수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대화 속에서 정우라는 이름의 그림자는 병실의 벽과 천장을 가득 채우며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한 남자의 실체를 더듬어가며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하나씩 연결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으나 동시에 명확한 복수의 목표를 제시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의지를 불어넣었습니다.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여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흔들렸습니다. 그놈이 나한테는 내가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다고 했어.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경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동업자를 배신하려는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내가 정말 변했다고 믿어버렸어. 우리가 함께 쌓아온 세월과 신뢰마저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것 같았지. 나도 모르게 너를 의심하고 너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 그게 바로 정우가 의도했던 바였겠지. 우리의 우정을 산산조각 내서 각계격파하려 했던 거야. 너무나도 치밀하고 잔혹하게. 나한테는 내가 나를 식모 취급한다고 곧 내쫓을 거라고 했어. 명순,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걸 질투하고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지. 내가 너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송두리째 부정하며 나를 철저히 고립시키려 했어. 그는 내게 명순, 내가 얼마나 독하고 냉정한 사람인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비참하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주입했어. 그리고 그 꽃, 너한테 준 꽃다발에서 훔친 거였어. 그 꽃은 우리 우정의 상징이자 내가 너에게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는데 그마저도 자신의 비열한 술수에 이용한 거야. 내가 그 꽃을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 그 꽃 한 송이에도 이렇게 깊은 배신과 조작이 숨어 있었다니. 이 모든 것이 정우가 우리의 관계를 조작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려는 교활한 계략이었어. 그의 목적은 명확했어.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고 싸우는 사이에 그는 뒤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 했던 거야. 우리의 우정은 그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위한 완벽한 먹잇감이었어. 명순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우정이 한 남자의 강교한 술수에 의해 처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소중했던 시간이 한순간에 이렇게 더럽혀질 수 있는지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복희 역시 명순의 말을 듣자마자 정우가 자신에게 속삭였던 달콤한 거짓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순을 헐뜯으며 자신에게는 더 큰 기회를 주겠다던 정우의 속삭임. 복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오랜 시간 명순과 함께한 자신을 믿지 못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남자의 말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자신의 오랜 친구를 의심하고 그 악마의 말에 현혹되어 친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복희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이 더러워진 것 같은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들이 함께 밝혀낸 정우의 거짓말들은 하나하나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기만적인 책략이었습니다. 명순의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회사와 재산, 그리고 명순의 소중한 명예마저도 정우의 탐욕스러운 소나기에 놀아났습니다. 복희는 자신이 정우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순의 상처에 더 깊은 칼날을 박아 넣은 공범이라는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느끼며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만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로 모이자 정우라는 괴물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냉혹하며 인간의 가장 추악한 욕망을 이용하는데 능숙한 악마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죄악도 서슴지 않는 가면을 쓴 악마였습니다. 그의 악랄함은 두 여인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게 빛나는 복수의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자신들의 우정을 이용하고 짓밟은 그 남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파멸을 선물하기로 말입니다.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를 끌어내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병실에는 정적만이 흐르는 듯 했지만 실은 두 여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이 맹렬하게 타올랐고 그들의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넘어 복수를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희는 정우의 비서로 일하며 몰래 빼돌려둔 이중 장부와 비자금 파일이 담긴 USB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더 이상 후회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 USB는 정우의 모든 비리를 고발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여기에는 회사 자금 횡령, 비자금 조성,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정우가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이 파일을 손에 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과 가슴 졸이던 순간들, 정우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해 증거를 수집하던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위험이 결국 정우를 무너뜨리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명수는 아버지의 옛 충복들을 찾아가 정우의 해외 도피 자금줄을 차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생전에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명순에게 기꺼이 힘을 보태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순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으며 그의 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명수는 한 명 한 명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그들은 명순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아버지의 사람들이 다시 모여 명순의 편에 서준다면 정우는 결코 도망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우가 빼돌린 회사 자금과 비자금을 추적하여 그의 도피처를 봉쇄하고 그가 발붙일 곳을 모두 없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해외 비밀 계좌를 동결시키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재산을 추적하여 몰수하는 것이 명순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정우의 모든 재산을 환수하고 그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여 철저히 파멸시킬 작정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정교하고 잔혹했으며 정우가 결코 예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는 어느새 비장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희의 손에 들린 USB와 명순의 머릿속에 그려진 복수 계획은 정우에게 지옥을 선사할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우를 몰락시키는 것을 넘어
그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각오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복수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복희야, 준비됐어? 응. 이번엔 실수 안 해. 내 남은 인생, 그 자식 무너뜨리는데 다 쓸 거야. 이번에는 정말 끝장을 볼 거야.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잃은 것들, 그 모든 것을 되찾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내 영혼을 걸고 맹세해. 명수는 복희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날의 나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여인의 동맹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지옥 끝까지라도 함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정우의 배신으로 인해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로 똘똘 뭉쳤습니다. 복희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우를 향한 불타는 증오와 복수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오직 복수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명순 역시 복희의 굳건한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이 거대한 복수의 여정을 복희와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이나 기쁨이 아닌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들의 냉혹하고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정우에게 선사할 끔찍한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우에게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두 여인의 손에 의해 서서히 무너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지옥 같은 복수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순과 복희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버린 두 여자가 손을 잡았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과 권력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했기에 자신을 향한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승리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려는 순간 화려하게 장식된 대형 전광판이 번쩍이며 예상치 못한 화면을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축하 영상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곧 전광판에 비친 충격적인 내용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정우가 지난 세월 동안 은밀하게 저질러온 온갖 비리 증거들과 함께 그의 추악한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녹취록들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경악에 찬 탄식이 뒤섞이는 가운데 정우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끄라고. 정우는 당황하여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계획된 수순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파티장 문이 천천히 열리고 죽은 줄 알았던 명순과 도망자인 줄 알았던 복희가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드레스 차림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명순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복희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복수의 여신들처럼 그들의 아우라는 파티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정우야, 여기가 내가 꿈꾸던 왕국이니? 아니면 내가 쳐놓은 덫에 내가 걸려든 지옥이니? 명순의 목소리는 파티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낮지만 단호한 음성은 정우의 심장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정우는 두 여자의 등장에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순아, 복희야, 너희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흔들렸습니다. 경호원 부르려고? 그 사람들 월급, 아까 내가 내 비자금 계좌에서 직접 보너스까지 얹어서 이체해줬거든. 이제 그 사람들은 내 지시를 받아. 복희의 조롱 섞인 말에 정우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절망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경호원들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두 여자의 뒤에 서서 그들의 지시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독한 년들이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정우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포자기의 심정마저 묻어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두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돈, 그 돈, 이제 내 거 아니야. 내가 전송 버튼 누르기 직전에 내가 서버 다 잠갔거든. 넌 이제 그냥 알거지야, 정우야. 그것도 아주 죄질이 나쁜 정가자. 명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우의 심장을 칼날처럼 꿰뚫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정우의 왕국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일그러졌고 몸은 휘청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티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정우를 향해 다가갔고 정우는 수갑을 찬 채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이미 그의 시대는 끝난 뒤였습니다. 두 여자는 그런 정우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지난 세월 동안 쌓여온 한과 복수가 마침내 응징되었다는 깊은 만족감이 비쳤습니다. 20년 전 그들에게 가했던 잔인한 배신과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정우의 모습에서 두 여자는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미련이나 동정심 같은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단호한 정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구원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정우의 추락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이 긴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했음을 조용히 자축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자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다시 그들의 고향 같은 낡은 골목을 찾았습니다. 화려했던 어제의 파티장과는 전혀 다른 소박하고 정감 넘치는 풍경이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오래된 떡볶이집 앞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어묵 국물 냄새가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왔습니다. 매콤달콤한 떡볶이 냄새는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값비싼 명품 옷이나 보석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나 욕망의 그림자 대신 따뜻하고 온화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여행 끝에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를 찾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명순아, 나 용서 안 해도 돼. 평생 내 옆에서 속죄하며 살게. 정말 미안해. 복희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후회와 명순에게 입혔던 상처에 대한 깊은 사죄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회한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순은 그런 복희의 진심을 느꼈는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 그런 거창한 건 이제 의미 없어. 지난 세월의 아픔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끌어안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냥 우리 예전처럼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내가 예전에 말했지? 둘이면 좀 낫다고.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 말 여전히 유효해. 아니, 어쩌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유효한 말이겠지. 명수는 복희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오랜 세월의 응어리를 풀어내듯 낡은 골목길에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변치 않는 우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희야, 떡볶이 먹고 뭐 할까? 오랜만에 영화라도 볼까? 아니면 바닷바람 쐬러 갈까? 명순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천진난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글쎄,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김명순과 이복희의 진짜 인생.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는 거야.